서점에는 보통 시민정부나 통치론이라고 출판된 정부론을 읽어보셨나요? 권력 분립, 시민의 자유, 법치주의, 사유재산권 보장, 이런 유명한 개념의 뿌리가 되는 책이 존 로크가 쓴 정부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정치제도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론은 바로 권력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그리고 권력은 어떻게 유지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문적인 내용을 다룬 책이 아니라 300년 전 영국의 정치 상황을 고민하면서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책입니다. 특히 정부론을 제대로 알려면 왕권 신수설을 둘러싼 영국의 상황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1200년대 초, 당시 존 왕은 국민의 지지도 받지 못했고 신하들에게도 신뢰를 주지 못했지만 신이 왕에게 준 권한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왕이라는 것만 믿고 프랑스와의 전쟁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실패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존 왕은 그동안 불만에 차있던 신하들의 요구에 못 이겨 대헌장에 서명하게 됩니다. 대헌장의 중심 내용은 세금을 함부로 거두어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의 근거에서 이후 영국은 의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영국의 왕들이 순순히 자신의 권력을 의회에 나눠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전쟁은 왕권을 강화하는 좋은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국내의 문제는 잠시 가라앉게 되고 왕을 중심으로 단결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당시 유럽에서는 이러저런 이유로 전쟁이 자주 일어났는데 그중 100년 전쟁은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00년 전쟁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진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의 패배는 영국 왕의 권위를 떨어뜨렸고 전쟁에서 돌아온 귀족들은 자신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승리한 쪽은 남는 것이 있지만 패한 쪽은 그 여파가 다른 곳까지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입니다. 영국의 혼란은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장미전쟁이라는 이름은 요크가가 상징하는 문장이 하얀 장미였고 랭커스터 가문 문장이 붉은 장미였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두 전쟁으로 유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중세까지만 해도 영주를 중심으로 한 귀족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귀족의 수가 절반으로 줄자 왕을 중심으로 한 권력 구도가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는데 그 세력을 젠틀이라고 불렀습니다. 젠틀이란 법률가나 상공업자 같은 새로운 자산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활발하게 의회에 진출하면서 영국의 중요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헨리 7세로 시작된 튜터 왕조는 장미전쟁 이후 강화된 왕권을 절대 왕권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영국민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엘리자베스 1세는 영국의 해상무역을 발전시켰고 절약정신을 발휘해 국민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통치를 잘하는 왕이 있으면 의회는 힘을 가지기 힘들어집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에 이어 왕위에 오른 제임스 1세는 왕의 권력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더구나 엘리자베스 1세와 달리 사치와 방탕을 즐겼기 때문에 왕에게 허용된 것 이상의 돈을 쓰게 되고 의회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충돌은 제임스 1세의 아들 찰스 1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폭발하게 됩니다. 찰스 1세 역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왕권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의회는 이러한 왕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찰스 1세가 에스파냐와 전쟁을 일으키면서 의회와 본격적으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돈이 있어야 치를 수 있는데 그러자면 의회를 소집해서 승인을 얻어야 했습니다. 대헌장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의회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찰스 1세는 의회를 가능한 소집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일으킨 에스파냐와 전쟁을 치를 자금이 필요했던 찰스 1세는 1628년 왕에 오른 후 두 번째 의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찰스 1세의 오만한 태도와 잘못된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의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의회는 찰스 1세에게 바로 권리청원을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권리청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에 따르지 않고 국민을 잡아 가두지 못한다. 군대를 민가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며 민간인은 군법으로 처벌하지 못한다. 평화 시에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없다. 이는 왕도 법을 따라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확인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로크도 정부론에서 이러한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찰스 1세는 비록 권리청원을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이를 실천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찰스 1세가 권리청원에 서명한 약속을 지키지 않자 다시 다음과 같은 결의를 했습니다. 누구든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관세를 징수하는 자는 국가의 대적으로 간주한다. 격노한 찰스 1세는 주동자 9명을 체포해서 런던탑에 감금시키고 의회를 해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찰스 1세의 독재는 영국 국민의 불만을 더욱 키웠고 잘못된 정부에 대한 저항은 마침내 청교도 혁명을 불러오게 됩니다. 의회를 없애버린 찰스 1세는 1640년 어쩔 수 없이 다시 의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회와 충돌은 더욱 심해졌고 국민들도 찰스 1세에게 등을 돌리면서 찰스 1세는 처형되고 영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공화정이 잠시 나타나게 됩니다. 공화정이란 왕이 없는 정부를 말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청교도 혁명은 영국 국민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로크도 이러한 생각을 정부론에서 저항권이란 개념으로 표현했습니다. 왕정 복고와 함께 왕으로 돌아온 찰스 2세는 안타깝게도 훌륭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치스러운 생활을 계속했으며 가톨릭 교도들을 감싸는 정책을 펼치자 점차 의회와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찰스 2세는 국민이 모셔온 왕이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찰스 2세의 뒤를 이을 왕위 계승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왕위 계승 1순위인 제임스가 카톨릭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임스의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영국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제임스의 왕위 계승에 찬성한 왕당파를 뒷받침하는 이론이 있었고 이에 반대하는 자유당을 뒷받침하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로크는 정부론 제1부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임스는 왕위에 올랐고 그가 바로 제임스 2세입니다. 왕위에 오른 제임스는 당연히 자유파를 탄압했습니다. 많은 논란 속에 왕위에 오른 제임스 2세는 점점 국민의 신임을 잃어갔고 제임스 2세를 지지했던 왕당파 역시 독재자 같은 모습에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영국 의회는 1688년 네덜란드의 총독인 윌리엄 공에게 영국의 왕이 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인 윌리엄 공이 영국을 공격하자 제임스 2세는 별다른 저항도 못해보고 프랑스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제 영국은 새로운 왕을 맞이한 셈입니다. 이를 명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명예혁명이란 한 방울 피도 흘리지 않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영국 역사의 가장 큰 특징은 의회와 왕의 충돌입니다. 의회는 왕의 권력을 제한하고자 노력했고 왕은 이런 의회를 억누르려고 했습니다. 명예혁명은 의회와 왕이 기나긴 충돌을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명예혁명에 성공하자 의회는 새로운 왕에게 권리청원을 제출하여 서명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바로 법으로 선포되어 권리장전이 됩니다. 권리장전은 이제 의회가 왕보다 우위에 있음을 확인한 것이고 왕도 의회가 정한 법에 의해서만 통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로크의 정부론은 이러한 영국 역사의 정통을 담고 있고 특히 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사실 권리장전의 중요한 모든 내용은 모두 정부론에서 로크가 주장한 내용과 같습니다. 정부론은 권력의 중심을 의회에 두고 있는데 로크의 의회야말로 자연상태의 자유와 평등을 포기한 개인의 권리를 위임받은 유일한 대표 기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로크는 정부론을 통해 사회계약론을 주장합니다. 사회나 국가가 구성된 기원을 구성원 개개인의 동의를 얻는 데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란 개인과 개인이 서로 합의를 통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권력은 정당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로크가 시민의 동의를 권력의 기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는 영국 역사 속의 하나의 전통처럼 내려온 생각입니다. 영국의 왕은 유럽의 다른 나라와는 달리 귀족이 아닌 다른 계급의 사람을 관리로 등용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중요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론에서 강조하는 의회 제도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또한 로크는 법치주의에 대해서 자세하고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군주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법에 따라 통치하고
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근대 이후 대부분의 나라에서 당연히 지키고 있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럽은 절대 왕권이 지배하던 시대라서 로크의 주장은 꽤 과격한 생각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헌장, 권리청원, 권리장전 모두 법으로서 절대 왕권을 견제하는 시도였습니다. 이러한 영국의 전통이 로크의 정부론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로크의 정부론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의 저항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론은 목적이 분명한 책입니다. 명예혁명을 옹호하고 시대의 변화를 시도한 책입니다. 정부론은 영향력이 대단해서 이후 일어난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 혁명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로크의 영향이 얼마나 컸냐면 미국 독립선언서는 표절 논란까지 있었을 정도입니다. 독립선언서 대부분의 내용이 로크의 생각과 워낙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로크의 저항권 개념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반가운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로크는 정부론을 통해 개인의 재산권을 옹호해주는 데 주력했습니다. 로크가 보기에 사유재산은 절대로 침해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젠트리 출신의 로크에게 재산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로크의 사상은 자유주의의 큰 줄기로 여전히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자유주의는 바로 로크의 사상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 책은 영국 역사 속에서 발전되어 온 민주주의 요소를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고자 시도한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명예혁명으로 큰 무리 없이 변화가 시작되었지만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을 불러왔고 미국에서는 영국에 대한 독립전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절대 왕권을 지닌 왕의 폭정과 지배계급의 무리한 요구에 대항하는데 로크의 저항권 개념은 얼마나 반가운 생각이었을까요? 저항권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강조, 법치주의 등은 왕에게는 불순한 생각이었겠지만 시민에게는 광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미국 헌법을 모델로 만들었기 때문에 로크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로크는 근대 이후 거의 모든 나라의 헌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물론 정부론에서 나타난 로크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지나친 옹호, 자연 상태에 대한 불분명한 설명, 정확한 근거의 부족, 부의 불평등을 인정한 점 등은 정부론의 한계로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